게다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막스주의적 결정론과 기술혁신이라는 부르주아적 이론이 공유하는 내밀한 유사성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막스주의적 결정론, 기술혁신이라는 부르주아적 이론이 공유하는 내밀한 유사성. 사회주의라는 개념까지 건드릴 만큼 확대된다. 사회주의를 민중의 반란과 자기 조직화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과학적 기술적 진보의 산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서든 과학기술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혁명이 수행되지만 바로 그 노동자가 시도하는 일체의 저항이나 대안을 억압하는 결과를 빚는다. 이런 결과가 기괴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구소련이다. 이곳에서는 과학적 막스주의의 객관주의가 전위주의, 대리주의, 기술관료주의와 뒤섞여 치명적인 결과를 빚어냈다. 트로츠키의 수제자인 만델 트로츠키의 제자는 구소련에 대해 매우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3차 기술혁명이라는 그의 개념은 구소련 관료들과 학자들이 1960, 70년대에 받아들인 과학기술혁명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인공두뇌의 자동화로 개막된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예견했던 이 이론은 STR의 수혜자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였다고 주장하며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지의 탈산업주의 이론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소비에트 블록에서 STR의 계획적인 실현이 계급 없는 사회를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렛대로 여겨지던 때의 서구에서는 시장의 무정부성이 모순, 갈등, 분열을 가중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분석 용어는 베리나 브레진스키의 용어와 별반 다른 바 없다. 그리고 그 용어는 민중의 주관적 태도를 새롭게 등장한 객관적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수반했다. 그 현실이 아주 냉혹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정보사회 이론과 과학적 사회주의를 결합시켜준 것은 서로 다른 형태였을 망정 양자가 공유하던 결정론, 즉 인간이라는 주체의 희망을 필연적이라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종속시켰던 결정론이었다. 양자는 각자가 지닌 역사가 진보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간다는 선형성, 과학주의, 기술관료주의 경향을 서로 베껴댔다. 이처럼 이 둘은 기업이나 관료계급이 생산수단을 집합적 통제로부터 빼내온 체제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정보혁명가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그렇게 많이 베꼈고 그 반대도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정보혁명가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성공을 거뒀다. 구소련의 STR 옹호자들은 적어도 서구의 정보혁명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성공을 거둬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은 혁신을 창출해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 이론의 주창자들을 구분하려 드는 것은 육식성의 다이노사우루스, 덩치는 컸지만 멸종된 티라노사우루스, 아주 빠르고 민첩하며 공격적인 벨로시랩터를 서로 구분하려 드는 것과 같다. 볼셰비키의 실험이 실패하자 과학적 사회주의의 목적론적 확실성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산업공장에 고착된 채 예정된 승리만을 부르짖고 자신이 반대했던 바로 그 지배 논리의 싹을 품고 있는 막스주의는 미래의 투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배로서의 기술. 탈산업주의 이론이 출현했던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여러 막스주의자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과학기술을 대하기 시작했다. 조립생산 라인, 네임팜탄 공장 그리고 핵발전소를 지켜봤던 수많은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은 막스가 묘사한 기술의 어둡고 악몽과 똑같은 측면을 점점 더 많이 재발견하게 됐다. 막스의 이런 언급들을 참조했던 까닭에
막스의 이런 언급들을 참조했던 까닭에 이들은 새롭게 등장한 자동화와 정보통신 기술이 자본을 침식하기보다 강화해준다고 했다. 자본을 침식하기보다 강화해주지 당연히. 자동화가 어떻게 자본을 침식하겠어. 새로운 생산력은 낡은 생산력을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낡은 생산관계가 만들어 놓은 무자비한 생산력, 즉 전적으로 수단이었던 생산력을 목적으로 만들겠다는 지배계급의 요청에 따라 고안되고 배치된 생산력으로 등장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미 이런 인식의 기초를 다져놓은 바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막스 호르카이머, 테오도르 아도르너,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발전시킨 비판 이론의 기본 논점은 한때 인간을 결핍과 미신에서 해방시켜준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이제는 억압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강력한 수단. 계몽의 변칙법에 따르자면 수단이 목적을 찬탈했고 자연에 대한 지배가 인간에 대한 지배가 됐으며 생산력이 파괴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파괴력. 과학기술의 힘이 끝없는 욕망을 창출해내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자 자본은 마르쿠제가 말한 1차원적 인간,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유하거나 지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주체를 만들어낼 만큼 광범위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탈산업주의가 체계화되기 전에 최고의 업적을 이뤄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벨과 그의 동료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발전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 네오막스주의자들이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등장을 대하는 노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0, 80년대 정보혁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자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본 그들의 분석은 다양한 이론가들에게 확산됐다. 1970, 80년대 정보혁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자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본 그들의 분석은 다양한 이론가들에게 확산됐다. 어떤 이들은 마르쿠제와 그의 동료들을 따랐고 또 다른 이들은 직접적으로 막스에게 되돌아갔다. 그리고 이 기획은 두 개의 흐름으로 발전했다. 하나는 노동과정에 초점을 맞췄고 다른 하나는 매스미디어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과정에 초점을 맞춘 흐름은 노동의 세태를 다룬 해리 브레이버맨의 독창적인 연구에서 시작된다. 노동과정과 매스미디어. 그의 연구는 역사가 기술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노동관계의 시대로 진보해가고 있다는 탈산업주의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었다. 막스의 노동과정 연구에 확고히 기대어 연구를 진행시켰던 그는 프레드릭 테일러가 창시한 과학적 관리란 실행과 구상의 분리, 독점적인 지식관리, 체계적인 숙련 파괴를 동반하므로 사실상 노동자가 자본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테일러. 과학적 관리. 위대한 진리.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더라도 그것이 20세기를 지배하는 경영처럼이다. 벨이 계몽된 탈산업사회를 증거로 화이트 칼라 노동의 성장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브레이버맨에게 이것은 그저 관리 감독 계획을 위한 경영조직이 확장되어가는 징후일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탈산업주의자들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지적 기술이 숙련되고 만족스러운 정신노동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브레이버맨에게 이것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신호일 뿐이다. 인간의 활동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재생산하는 새로운 기술, 예전에는 구체적인 의식이 이런 일을 해왔다. 새로운 기술의 권력은 이제 미리 프로그램화된 도구의 속도를 쫓는 공장 노동자의 움직임 속에서나 감시를 받으며 타자를 지닌 사무비서의 작업 속에서나 테일러주의의 권위를 또다시 확장시켜줄 뿐이다. 과학적 관리에 손에 들어가자마자 기계는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자본의 소유주나 대리인들이 생산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컴퓨터화된 노동 과정에 대한 이런 비판은 이후 수많은 연구들 속에서 발전됐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는 연산 제어 기계, 노동자 없는 공장의 전망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다룬 데이빗 노블의 저서일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요구로 자동기계를 도입하라는 충동을 설명해낼 수 없는데, 이 충동에는 현장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특히 조합에 가입한 숙련 기계 노동자의 권력을 파괴하려는 경영자 측의 필요가 각인되어 있다. 기술적 선택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자동화 공정을 통제하는 데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그는 이런 참여가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화된 작업 명령을 변경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선할 때조차도 경영자 측은 인간이란 요소를 제거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는 자본이 작업 현장에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진위는 근본적으로 인민 없는 진보라는 모델에 입각한 반인간주의라고 주장했다. 기술을 지배로 바라본 또 다른 조리는 매스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전념했다. 만델 같은 전통 막스주의자들이 온 관심을 기울이는 공장을 뛰어넘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던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문화산업, 인위적인 필요를 창출하고 사회적 불만을 딴 데로 돌리며 끊임없이 혼존 질서를 뒷받침하고 오락산업과 광고산업의 복합체인 문화산업이 사회를 자본에 종속시킨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실러, 빈센트 모스코, 델러스, 스마이스, 니콜라스, 가넴 같은 막스주의 학자들은 자본주의 매스미디어를 세부적으로 연구하며 이 분석을 심화시켰다.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보다 더 세련된 분석들을 내놨고, 때로는 저항 가능성을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침울한 지배의 영상이 이제 훨씬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기술 권력을 강조한다. 실러의 저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개성을 실현시켜줄 전자적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본의 초월성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을 공공연한 표적으로 삼으면서 그는 오히려 기업이 통제하는 정보 사회로 나아가려는 추세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실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송 네트워크 같은 정보기술의 시대에 기술 혁신의 흐름이 어떻게 무자비한 상품의 경로를 따르게 되는지 보여준다. 수천 개의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국, TV 채널, 케이블 방송국 등이 외견상의 다원주의와는 달리 소수의 거대 미디어 복합체에 흡수되는 미디어 폭발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위성, 광섬유,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소유권에서 흘러나온다. 실러는 경제적 토대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정통 막스주의의 논리를 암암리에 따르면서 기업 지배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대중들의 의식 형성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증식이 여론 형성 과정을 민주화, 다양화해 주리라고 주장했던 정보사회 이론가들과 달리 그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소유주나 광고주의 이익을 해칠 만한 것을 배제하고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지, 뉴스, 오락을 양산하고 여과하며 세밀히 구분한다고 주장합니다. 실러는 마르쿠제를 따라 이렇게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담론들은 점차 1차원적이 된다. 비록 미디어 산업 내부나 미디어 산업들 간에, 그리고 미디어 산업과 자본의 또 다른 부분들 간의 모순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는 기업이 내뱉는 말들이 인간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포위한다라는 분석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보기술이 핵심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 즉 기술이 좋게 사용되느냐 나쁘게 사용되느냐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 차원의 권력 체계가 발생시킬 경제적 이익이 획득하고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작금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지닌 잠재력과 긍정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음흉한 짓일 뿐이다. 그러므로 문화 영역에서 경영 마인드가 등장한 것은 작업장의 탈숙련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문화 영역의 경영 마인드. 프랑크 웹스터와 케빈 로빈스는 노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미디어에 초점을 맞춰 기술을 일종의 지배로 분석하는 입장들을 사이버네틱스 자본주의라는 삭막한 설명으로 가차없이 통합했다. 사이버네틱스 자본주의. 이런 설명은 테일러주의와 매스미디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웹스와 로빈스가 지적했듯이 테일러주의는 원래 현장을
원래 현장을 통제하는 원리이자 생산력을 증대하는 미래의 번영, 조화, 진보의 열쇠를 여겼던 사회 철학이기도 했다. 정보기술의 적용은 지식과 정보를 둘러싼 자본주의의 통제력이 공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일반화되고 사회화된 테일러주의가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웹스터와 로빈스는 동시에 막수의자들이 내놓은 기계 찾아볼 수 있는 불길한 전조를 보여준다.